어머니, 제발 부탁이니 이 시장 바닥 냄새나는 물건들 좀 갖다 버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은 고급 아파트라고요. 손님들이 와서 이걸 보면 제 얼굴을 어디다 두냐고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지며 부산 해운대 최고급 아파트의 고요한 공간을 찢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코를 막은 채 화려하게 네일 아트를 한 검지 손가락으로 제 짐들을 혐오스럽다는 듯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칠이 벗겨진 낡은 자개장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제 평생이 담겨 있는 곳인데 마치 당장 내다 버려야 할 쓰레기 더미라도 되는 양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이 거만한 며느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박받는 낡은 나무 장롱 깊숙한 곳에 몰락해가는 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권력을 쥔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과응보가 존재한다고 믿으신다면 제가 이 씁쓸한 가족 막장 드라마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효심 깊은 분들에게 행운과 부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인 이영숙입니다. 제 평생은 자갈치 시장의 건어물과 방언조 오징어의 비릿한 냄새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꿈에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나이에 자식들에게 얹혀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친자식에게조차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받던 노인네가 나중에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든 이야기 말입니다. 모든 일은 남편의 49제 날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상을 치우고 마지막 친척을 배웅하고 나니 낡은 단독주택은 갑자기 휑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안고 앉아 지난 40년 동안 연기에 그을린 대들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찢어진 한지 문틈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오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밖에는 철거 및 재개발 구역이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이 조롱하듯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평생 당신 눈치 보며 참고 살았고, 자식들 먹이고 재우는 걱정만 하며 살았수. 이제 당신도 갔으니 나를 위해 살아보려오. 당신 없이 이 늙은 몸뚱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소. 다음 날은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포장이사 센터에서 온 젊은 직원 2명이 들어와 텅 빈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라곤 옷 보따리 몇 개와 거대한 자개장이 전부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그 장롱은 한 쌍의 항 모양 자개가 반짝이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얼룩덜룩 벗겨졌으며 뒤쪽 하판도 바다 습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덩치 큰 직원 한 명이 장롱을 들어보더니 찌푸린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장롱 뒷판이 다 사갔고 좀 먹어서 다리도 텅 비었네요.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게 어때요? 가져가 봤자 차비만 들고 가서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너무 낡았는데요. 그 말을 듣자 제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게. 이건 친정어머니가 시집 올 때 해준 내 혼수품이야. 가루가 되더라도 가져가야 해. 두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마지못해 차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쓰레기나 아까워하는 망령든 노인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장롱 뒷면의 그 썩은 나무 부분에 정교하게 설계된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을요. 그곳에 저는 평생 장사하며 모은 재산을 기록한 장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목록이 공개되면 이 동네 전체가 모자를 벗고 인사해야 할 정도였죠. 그러니 이 장롱은 제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트럭은 화려하고 웅장한 해운대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마천 루드를 보며 제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아들 김민주는 3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멈추고 고급 원목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영숙 똑똑히 기억해라.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너는 무일푼 노인네다. 빈털털이 씻개길 뿐이다.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최지우가 실크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환영의 미소 대신 제가 받은 것은 깊게 찌푸린 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더니 옛집의 흙이 조금 묻은 제 고무신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지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 다 털고 들어오세요. 바닥에 이탈리아 수입산 광택 작업 막 끝냈는데 흠집 하나 나면 수백만 원이 날아간다고요. 저는 당황하여 황급히 허리를 숙여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과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 직원들이 낑낑대며 자개장과 보따리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젓갈 냄새, 뱃사람 특유의 건어물 냄새가 밀려들며 아파트 안에 향기로운 아로마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고 귀신을 쫓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끔찍한 냄새예요. 어머니 생선 시장을 집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민준 씨는 어디 갔어? 왜 어머니가 이런 쓰레기들을 들고 오게 놔둔 거야? 그녀는 획 돌아서서 공기청정기를 가장 강한 단계로 틀었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12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밀려들었고 저는 얇은 외투 속에서 몸을 움츠린 채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깨끗한 세상에 침입한 세균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리 오세요. 지우가 들어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퉁명스럽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녀를 따라 복도 끝 빨래 건조실 근처로 갔습니다. 그녀가 작은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곳은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5제곱미터 약 1.5평. 남짓한 비좁은 방에는 부부의 골프 가방 3개가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겨울 옷들이 옷걸이에 빽빽하게 걸려 있었으며 먼지 쌓인 러닝머신과 고장난 안마의자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매트리스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거실은 도윤이 영어 공부방으로 개조하는 중이라. 어머니가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세요. 이 짐들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치울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제가 그 우리 같은 곳에서 어떻게 지낼지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72세의 늙은 몸으로 무거운 골프 가방을 하나씩 옆으로 밀어내고 자개장을 겨우 넣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보따리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냄새 나는 건어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멸치와 다시마 사이에 장부를 끼워 넣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 며느리는 절대 이 봉지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희미한 취침등 아래서 돋보기를 끼고 988년이라고 적힌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개발세발 쓴 송을시들이 마치 제 인생을 슬로 모션으로 보여주는 영화처럼 한 줄 한 줄 나타났습니다. 1995년 판교논 1 600제곱미터 약 484평 매입 완료. 지금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테크노밸리가 되었습니다. 2002년 송도 신도시 상가 3채 매입. 2010년 해운대 5층 건물 대금 완납. 저는 종이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제 청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떼어오고 손이 트고 몸에 비린내가 배어 사람들로부터 생선 장수 아줌마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한 푼 두 푼 모아 남편 몰래 땅값이 헐값일 때 땅을 사 모았습니다. 지금 저는 숨겨진 자상하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그저 얹혀 사는 노인네일 뿐입니다. 철컥. 갑자기 방문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급히 장부를 얇은 이불 밑으로 숨겼습니다. 아들 민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문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은 채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방에서 냄새가 좀 나네. 창문 좀 열어두세요. 녀석은 임시로 만든 잠자리 끝에 털썩 주저앉더니 혀 꼬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망 보험금 말인데요. 진짜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아버지가 꽤 비싼 보험 들었다고 들었는데 장례비 제외하고도 분명 수억 원은 남았을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사 온 첫날 잠자리는 따뜻한지 밥은 먹었는지 묻지 않고 아들이 처음 꺼낸 말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썼다. 내 아버지 몇 년 동안 암 투병하느라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 엄마는 빈털터리에 이 늙은 몸만 남았어. 네가 엄마 부양해 줄 거지. 민준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녀석은 혀를 찼습니다. 미치겠네. 어머니가 좀 보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러고는 일어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저를 남겨둔 채로요. 아들의 한숨 소리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는 수모의 정점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레스토랑에서 배달시킨 비싼 서양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름진 치즈 피자 크림, 파스타 양념치킨.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부부와 장손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포크를 들더니 저를 힐끔 보고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깜빡했다.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셔서 치아도 약하고 위장도 안 좋으시니 이런 기름지고 치즈 많은 음식은 못 드시겠죠. 이거 되게 매워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는 밥에 물 좀 말아서 드시거나 죽 끓여 드시는 게 속 편하시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 가족이
파티를 하는데 나는 찬밥을 먹으라고. 저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 구석으로 가서 어제 남은 찬밥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부어 물 마른 밥을 만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저는 밥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와 혼자 앉아 먹었습니다. 밍밍한 밥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너머 멀리 보이는 해운대의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속에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저기 제일 높은 빌딩 보이니? 저기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불빛이 바로 엄마 재산이란다. 너희는 꿈에도 모르겠지. 지금 너희가 보물을 걷어차고 있다는 걸. 밤이 깊을수록 정막은 더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화장실에 가려는데 안방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며느리의 속삭이는 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미칠 것 같아. 노인네 냄새가 너무 심해. 내가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잖아. 당신 체면 차린다고. 이제 내 친구들 놀러 오면 시어머니를 어디다 숨겨? 민준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지만 잔인했습니다. 일단 좀 참아봐. 어머니 돈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쫓으면 불효자라고 소문나. 며칠 있다가 내가 잘 말해서 시골집 팔라고 해볼게. 얼마나 나오나 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말이야. 지우가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식기세척기 쓰지 말라고 해. 물세, 전기세 아깝게. 그리고 화장실 물도 좀 적게 내리고 휴지도 아껴 쓰라고 해. 늙어서 얹혀 사는데 씀씀이가 너무 해프잖아.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욱신거리는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쓰나미처럼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휴지 몇 칸, 물 몇 리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고 저울질 당해야 하나요? 화장실로 발을 옮겨 거울 속에 비친 쭈글쭈글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서 문득 결의에 찬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나도 너희와 계산을 해주마. 다음 날 새벽 목이 말라 일찍 깼습니다. 식탁을 지나치는데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냉장고의 희미한 불빛에 비추어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의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와 자산 압류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김민준 연체금 5천만 원, 최지우 명품 쇼핑카드 빚 3천만 원. 알고 보니 그 화려함 고급 아파트, 외제차, 명품 옷. 그 모든 것이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아 체면 칠해를 유지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창고로 돌아와 자개장을 열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해운대 빌딩 월세 수입 3천만 원, 송도 상가 수익금 1,500만 원, 현재 수백억 원 가치가 있는 판교 땅은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저는 장부를 가슴에 품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빚더미 위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가장 시원한 생명수는 바로 그들이 구박하고 무시하며 냄새나는 창고에 가둬둔 늙은 어미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창고의 좁은 창문 틈으로 첫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며 새날을 알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승부가 시작될 것임을. 저는 서둘러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볼 것입니다. 과연 민준과 지우는 이 마지막 인성 테스트를 통과하고 제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좁은 입속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정답은 낡은 자개장에 숨겨진 장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진짜 볼만한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입니다. 아들 집에서의 식객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 가족의 화려한 껍데기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안에 비참하게 썩어 문드러진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오전 7시 30분 민준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잘 재단된 네이비 블루 정장에 완벽하게 매듭지어진 실크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부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생선과 채소를 깐깐하게 골라온 제 늙은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품 구두의 뒤축은 한쪽이 닳아 있었고 밑창은 엉성하게 본드로 다시 붙여져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 깃 안쪽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정장 소매 끝에 바느질, 자국은 낡아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녀석이 허리를 숙여 신발을 신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문을 나서는 아들의 축 처진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속담이 어쩜 이 집에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귀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지우의 양손에는 신세계 백화점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샤넬 구찌 쇼핑백마다 로고가 번쩍였습니다.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저를 보더니 그녀는 얼버무리듯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VVIP 고객 특별 할인 행사가 있어서요. 안 사면 손해라니까요. 그리고 민준 씨 사업 관계를 위해서라도 제 등급을 유지해야 해서요. 그녀는 물건들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종이 수거함에 어제 그 명품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많은 택배 상자와 포장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우는 쓰려고 물건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VVIP라는 허울 좋은 명함을 유지하기 위해 포인트를 쌓으려고 샀다가 바로 SNS에 올려 허세 인증샷을 찍은 뒤 다시 포장해서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되팔아 자금을 돌려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비참하고 값싼 발버둥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재정적 실체는 갈수록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덜 닫힌 거실 창문 틈으로 민준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지점장님. 네, 압니다. 저도 알죠. 제발 딱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맹세합니다. 원금이랑 이자 다 갚겠습니다. 네, 제발 회사에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업디어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애원하는 소리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생선시장 전체에 자랑했던 내 아들 민준이가 지금 전화기 넘어 채권자에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녀석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 숨어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주는 것이 녀석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궁핍함은 사람을 표독스럽게 만듭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한우고기 팩을 쿨하게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는 아까워서 얼른 달려가 주워 들었습니다. 아니, 얘야, 유통기한 하루 지났는데 고기가 이렇게 멀쩡하잖아. 푹 끓여서 국거리로 쓰면 먹을 수 있는데 왜 아깝게 버리니? 지우가 돌아보며 경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궁상맞은 시골티 좀 내지 마시면 안 돼요.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배탈 나면 약값이 고깃값보다 더 나와요. 우리 집이 그런 쓰레기 주워 먹을 만큼 궁색하지 않아요. 제 얼굴이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은 듯 화끈거렸습니다. 궁상 맞다고 저는 손에 든 고기 팩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없이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래, 엄마는 궁상 맞다. 하지만 그 궁상으로 이런 아파트를 10채도 넘게 샀단다. 저는 마음속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저는 낡은 무명 옷으로 갈아입고 색바랜 바람막이를 걸친 채 바람이나 쐬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우가 불러 세웠습니다. 시장 구경이나 좀 하려고.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못해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적선하듯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시고요.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것만 조금 사 오세요. 잡동사니 사서 집 좁게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돈을 받고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연기를 끝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해운대 전통시장에 도착해 채소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아줌마, 이 콩나물 한 봉지에 500원은 너무 비싸요. 1,000원에 안 돼요. 딱 한 봉지만 살게요.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동전을 세는 척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차며 동정했습니다. 에휴, 알겠어요. 할머니니까 계시로 싸게 드리는 거예요. 쯧쯧 나이 들어서 저렇게 푼돈 아끼는 거 보니 짠하네. 저는 허리를 굽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시장을 빠져나와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굽은 등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가난한 노파의 흐릿한 눈빛은 사라지고 부동산 큰손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상대방이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이사인가 빌딩. 이번 달 월세가 왜 아직 입금이 안 됐나? 자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아, 저 회장님 3층 카페 임차인이 이번 달 매출이 좀 안 좋아서 며칠만 미뤄달라고. 미루긴 뭘 미뤄 전에. 하루 늦으면 연체료 10%라고.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계약 해지 통보 보내. 내가 고아원에 기부를 하지 장사꾼한테 자선사업 하는 사람인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던 노인네가 수십 개 점포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니. 인생은 참으로 우스운 연극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바다 뷰 보이는 이 아파트 사자고 한 게 누군데 풀 대출, 풀 마진 끼고 사놓고 이제 와서 금리 올랐다고 징징거려.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당신도 고개 끄덕였잖아. 그리고 바이오 주식은 당신이 몰빵하라고 부추겨서 다 날린 건데 누구 탓을 해?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그만해. 이러다간 다 같이 다리 밑에 나앉게 생겼어.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을 쿵쿵 구르고 크게 기침을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부부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크리스털 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다 때려 부수고 그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머리를 쓸어 넘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어요. 어머니는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묵묵히 제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들의 재정 상태는 이미 적색경보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살금살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아버지, 보험금 말고 어머니, 진짜 숨겨둔 돈 한 푼도 없으세요? 예금 통장이나 금부티 아니면 시골의 쓸모없는 땅이라도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있으면 내가 너희한테 왜 아끼겠니? 네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어. 민준의 얼굴이 불에 닿은 양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럼 자갈치 시장 건어물 가게는요? 지금 권리금 받고 넘기면 꽤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한 5천만 원 정도.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장사가 힘들지는 않은지 묻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생계 수단 가격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도 파리만 날린다. 지금 팔아봤자 쓰레기 처리 비용도 안 나올 거다. 거저줘도 안 가져가. 하, 진짜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네. 녀석은 무심코 그 말을 내뱉고는 짜증스럽게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 저는 어둠 속에 멍하니 앉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민주나 네가 입고 있는 그 양복, 네가 졸업한 대학 내 미국 유학 비용, 그 모든 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좌판에서 나온 거란다. 수모의 절정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구역에서 폐지와 깡통을 모아 판 돈 5만 원을 벌었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깎아 사 먹으라고 용돈 줄게 듣게. 꼬깃꼬깃한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손을 뻗으려는데 획 지우가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와 제 손에서 돈을 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이 세균 득실거리는 더러운 돈 애한테 만지게 하지 말라고요. 애 버려요. 그녀는 돈을 구겨서 자기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아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당장 손 씻어 끔찍해 정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더러운 돈. 그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피땀 어린 돈인데 며느리는 그걸 병균 묻은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꺼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암산을 해보았습니다. 카드 빚, 주택담보대출, 주식 손실,
놈들의 빚은 분명 5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제 자산 목록을 쳐다보았습니다. 100억 원짜리 빌딩, 50억 원짜리 상가, 곳곳에 있는 땅. 잠시 스쳐가는 생각, 한번 도와줄까 하지만 지우가 돈을 채가던 모습, 도움이 안 된다. 던 민준의 경멸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장부를 덮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놈들의 도덕성이 어디까지 바닥을 치는지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종이를 제 얼굴에 들이밀며 빨갛게 칠한 손톱으로 수도 요금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오시고 나서 수도 요금이 2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어머니, 제발 샤워는 2, 3일에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물 좀 작작 틀고요. 시골처럼 펑펑 쓰지 마세요. 여기 물값 비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제가 고작 수도 요금 2만 원 때문에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다니. 알았다. 조심하마. 저는 위장 속으로 화를 삼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날 오후 동네 경로당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 고스톱을 치며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방 여사 아들네 집 들어갔다며 조심해. 동네 소식통인 김 할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옆동 최 영감 알지? 아들 효자라고 아파트명에 넘겨주자마자 다음 주에 교회에 있는 싸구려 요양원에 갖다 버렸잖아. 이제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와. 맞아. 이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자식들 돈 냄새 맡으면 눈이 뒤집히는데 돈 챙기고 나면 부모를 짐짝 취급해. 절대 재산 드러내지 마. 저는 소름이 돋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제 처지와 너무나도 비슷해 무서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자개장 서랍 틈 가짜 빚 장부를 넣어둔 곳에 머리카락 한 올을 끼워 두었습니다. 진짜 장부는 건어물 상자에 숨겨뒀고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 앞 물건들의 위치가 미세하게 움직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뒤졌습니다. 저는 화장대로 달려갔습니다. 제 작은 보석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금반지 3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뛰어나가 TV를 보고 있는 지우에게 침착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내 금반지 못 봤니? 화장대 위 상자에 넣어뒀는데.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도윤이가 장난치다. 어디 던져놨나 보죠. 애가 그런 건데 어머니 뭘 따지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아볼게요. 저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겨우 6살인데 그 높은 선반에 손이 닿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가 아이를 데리러 간 사이 저는 부부 침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도둑처럼 쿵쾅거렸고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싼 화장품 상자들 뒤쪽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낯익은 빨간 벨벳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제 금반지가 그곳에 얌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도둑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비참함과
실망감이 제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그 주 주말 지우는 집에서 브런치 파티를 열어 상류층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 애원하는 표정이지만 명령조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는데 다 부잣집 사모님들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시간제 가사 도우미인 척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제가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좀 봐주세요. 촌스러운 시어머니랑 산다고 하면 쟤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냥 앞치마 두르시고 차 나르고 나면 부엌으로 들어가 계세요. 아무 말도 마시고요. 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연극 어디까지 하나 보자. 파티 내내 저는 허리를 굽혀 차를 나르고 그 젊은 것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머 지우야, 너 좋겠다. 인상 좋고 푸근한 도우미 아주머니 구했네. 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응, 일도 잘하셔. 지우가 와인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가르칠 게 많아 노인이라 좀 오락가락 하시거든.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플 정도였습니다. 수치심의 눈물이 속으로 흘렀습니다. 그날 밤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는데 아들 방에서 소공어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노인네 건어물 가게 몰래 팔아치울까? 지우의 음흉한 목소리였습니다. 인감도장이랑 서류 원본이 있어야 팔지. 당신이 자개장 다 뒤졌다며 없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반대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방법을 못 찾아 아쉬워하는 기색뿐이었습니다. 분명히 꽁꽁 숨겨놨을 거야. 몸에 꿰매놨거나 장판 밑에 숨겼을지도 몰라. 내일 노인네 목욕할 때 당신이 망봐 내가 창고방 샅샅이 다시 뒤질 테니까. 땅 문서랑 도장 찾아내야 해. 가게 팔면 그래도 빚 좀 갚을 수 있잖아. 그래 사채업자들 들이닥치기 전에 빨리 해야 해. 저는 복도 어둠 속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역겨워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재산까지 강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비좁은 창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며칠 동안 한 몸처럼 차고 있던 낡은 복대에서 진짜 장부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달아해진 장부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내 땀이고 피고 청춘이다. 그리고 남편의 영영 앞에 맹세컨대 이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 단돈 10원도 뺏기지 않으리라.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 수평선 너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약해 빠진 늙은 어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강 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류 준비하게.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가겠네. 큰일을 치러야겠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민주나 지우야, 너희가 패를 다 까고 하는 게임을 원한다고 좋아. 이 게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무섭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에게는 한의원에 관절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번화가를 지나 서면의 좁은 골목에 숨겨진 허름한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저와 강 회장이 수십 년간 이용해온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익숙한 짜장면 냄새와 파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백발의 노신사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태성 회장. 제가 빈손으로 생선을 팔던 시절부터 함께 사업을 일궈온 저의 오른팔이자 친구입니다. 현재 그는 제 모든 부동산 제국을 명의상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자 그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는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을 보고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다급하시던데 무슨 일입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파출부 취급을 당한 일, 며느리가 금반지를 훔친 일, 그리고 한밤중에 들은 가게 몰래 팔아먹기, 음모와 도장 찾기 작전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가 식탁을 쾅 내리치자 식초와 고춧가루 통이 튀어 올랐습니다. 세상에 자식놈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습니까? 회장님이 어떻게 키웠는데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사람 만들었는데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전생에 내가 업을 많이 지어 이번 생에 자식 빚을 갚나 봅니다.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젓갈 담그던 게 엊그제 같은데. 회장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시 모든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동결이라니, 그렇습니다. 놈들이 도장을 훔치거나 서류를 위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일단 제가 모든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도장은 건어물 상자에 숨겨뒀어. 냄새가 고약해서 놈들이 아직 손댈 엄두를 못 낸 것 같아. 그래도 위험합니다.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 속옷 안쪽에 비밀 주머니를 꿰매놨어. 일어서려는데 강 회장이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현금 500만 원입니다. 비상금으로 쓰십시오. 신용카드 쓰면 놈들이 거래 내역 추적할 겁니다. 호랑이 굴에 계신데 돈이라도 있어야죠. 봉투를 쥐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인 사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데 친자식은 어미 재산 털어먹을 생각만 하다니.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회사에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민준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회사 안 가고. 제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녀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렸어요. 뭐라고? 짐작은 했지만 저는 짐짓 놀란 척했습니다. 녀석은 소파 뒤로 몸을 기대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이래요. 실적 저조. 사실 1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버텨본 건데 면 이제 끝물이라고 폐기물 취급이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 애원하던 통화가 종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어쩌긴요. 은행 이자에 카드 빚이 산더미인데 다음 달이면 은행에서 이 집에 빨간 딱지 붙이러 올 거예요.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다. 녀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쥐어뜯었습니다. 손을 뻗어 다독여주고 싶었지만 도로 거두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동정은 마지막 인성 테스트를 망칠 뿐입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우가 나왔는데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탓이라고. 그녀가 남편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무능력한 주제에 허세만 들어서 큰 집, 좋은 차 사서 자랑질 하려다가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 민준이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너 입 닥쳐. 바이오. 주식 투자해서 깡통 찬 거 누구 때문인데. 네가 사채 써서 몰빵하라고 부추긴 거 아니야. 오를 땐 좋아. 죽더니 이제 와서 쓰아세.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남자가 가장이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비겁한 놈. 누구더러 비겁하다는 거야. 고성방가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무서워서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실직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가정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이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켜봐라.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효를 행할 것인가, 악귀가 될 것인가. 저녁이 되자 지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와서 저녁 드세요. 다 차려놨어요. 소름 끼치도록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식탁은 평소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나물무침. 모두 그녀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민준도 돌아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제게 생선 한 조각을 올려주며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요. 그 낡은 건어물 가게 말고 어머니 진짜 쌈짓돈 조금도 없으세요. 예를 들면 시골 땅이라든가 노후 자금 통장이라든가.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몇 번을 말하니 내 시아버지 8년 병치레에 산 같은 돈도 무너지더라. 엄마, 이제 빈털털이야. 정말요? 지우의 눈빛이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확실히 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지우가 갑자기 친절해졌을까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상인으로서 굴러먹은 제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곧 큰일이 터질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9시 화장실에 가려는데 거실에서 낯선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습니다. 그럼 의뢰인께서는 시어머니가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노인네가 워낙 교활해서 분명 어디다 돈을 숨겨뒀을 텐데 찾을 수가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불러들였다고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전문적인 분위기의 남자 2명이 지우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조사해 드리죠. 이영숙 씨의 신용기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계좌를 전부 훑어보겠습니다. 비용은 얼마죠? 기본 착수금 500만 원입니다. 은닉 재산을 찾아내면 10% 성공 보수 받습니다. 좋아요. 여기 현금 500만 원입니다. 지우가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행 이자 낼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시어머니 뒷조사하려고 탐정 고용하는데 500만 원을 씁니다. 그녀의 잔인함과 탐욕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어. 며느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내 재산을 조사한대. 뭐라고요? 감히 그런 짓을. 자네가 좀 도와줘. 앉아서 죽을 순 없잖아. 놈이 칼을 뽑았으니 나도 칼을 뽑아야지. 자네가 거꾸로 며느리를 조사해줘. 며느리의 가족 출신, 과거 모든 걸 알고 싶네.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온 식구가 유령처럼 살며 각자의 꿍꿍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강 회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당장 예전 그곳으로 오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짜장면 집에서 강 회장은 두툼한 서류철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에 없이 심각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서류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이름은 최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초해해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와 결혼하기 2년 전에 개명하고 본적까지 세탁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운 거죠. 다음 장을 넘기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2015년의 옛날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대규모 혼인 빙자 사기단 적발. 주범 최상철 검거. 이건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딸을 미끼로 나이 많은 자산가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도망치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피해자만 12명입니다. 며느리 당시 이름 최혜진도 공범으로 수사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우의 그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니. 사기꾼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준이와의 결혼도 철저히 계산된 덫이었을 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가평에 있는 계좌로 50만 원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예금주 최상철. 아직도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어. 2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아버지가 협박하고 있거나 이 어두운 과거를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분노와 두려움에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독사 한 마리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를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당장 들어오세요. 급한 일이에요. 손님이
어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며칠 전 그 탐정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우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지우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존경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탐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조사가 끝났습니다. 부인 명의의 부동산은 정말로 저 싸구려 건어물 가게 하나뿐이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법인 명의로 돌려놓기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수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의 은행 계좌로 매달 꼬박꼬박 3천만 원이 법인 명의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민준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한 달에 3천만 원. 엄마 돈 어디서 났어? 엄마 한 푼도 없다며 지우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해명해 보세요.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집안 다 살리고도 남는데 그걸 숨겨두고 자식들 말라. 죽는 거 구경만 하신 거예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금 흐름을 찾아냈군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둘러댔습니다. 그건 옛날 친구가 빌려주는 돈이야. 내가 늙고 힘드니까 생활비 하라고 도와주는 거야. 어떤 친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송금한 회사 이름이 태양개발, 대표자 강태성. 이 사람 누구예요? 지우가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은인이야. 옛날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이제 성공해서 갚는 거야. 제가 겨우 변명했습니다. 부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를 쳐다봤지만 제가 그 회사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 피곤하다. 들어가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마터면 다 들킬 뻔했습니다. 장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남편의 송을씨를 보았습니다. 돈은 금을 시험하는 불이고 역경은 힘을 시험하며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 창밖으로 부산 해운대 바다 위로 핏빛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승산 없는 싸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어미로서의 마지막 존엄까지도. 탐정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지우가 부산하게 집을 청소하고 평소엔 하지도 않던 꽃꽂이까지 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 오니 제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지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친정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그 혼인 빙자 사기꾼이 여기까지 온다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냐, 오랜만에 아버지 만나면 좋겠구나. 점심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급히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로 말랐지만 교활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출소한 지 2년밖에 안 됐다는데 여전히 제비족 특유의 꾸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빳빳한 양복, 새까맣게 염색한 머리, 앙상한 손목에 번쩍이는 금시계. 아빠, 지우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사기꾼 부녀의 상봉 장면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상철은 아파트를 휘둘러 보더니
탐욕스러운 눈길로 저를 훑었습니다. 순간 뱀이 먹이를 노리는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사돈 어르신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최상철입니다. 그가 차갑고 축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하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지우가 공들여 차린 점심 식사 자리에서 최상철이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자갈치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셨다면서요? 그 시장 옆 골목 말씀이시죠? 예전에 제가 근처에서 일해서 아는데 거기가 아주 목이 좋은데 돈 좀 꽤 만지셨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지요.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남은 게 없습니다. 제가 시무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엑스레이처럼 제 몸 어딘가에 돈을 숨겼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실 때 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돈, 제가 보기에 여기는 좀 좁고 불편해 보이는데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요양원 말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압니다.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간호사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여기 있으면 자식들 눈치 보이고 서로 힘들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본 생판남이 아들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요양원 가라고 부추기다니요. 지우가 즉시 맞장구 쳤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한테도 거기가 더 좋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지우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 노인네 분명 비자금이 있어요. 그 노른자 땅 시장에서 30년을 장사했는데 빈털터리일 리가 없어. 네, 알아요. 요양원에 쳐놓고 짐 뺄 때 다시 뒤질 거예요. 인감도장이랑 그 노인네가 맨날 만지작거리는 가죽 장부 찾아내야 해요. 네, 안 간다고 버티면 강제로라도 보내야죠. 장부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뼈까지 발라먹고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게, 큰일 났네. 며느리랑 친정아버지가 나를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 해. 어떡하면 좋은가? 당장 거기서 나오십시오. 위험합니다. 아니,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양원 얘기냐?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민준이 놀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의 비겁한 침묵이 1000개의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이제 아내와 합세해 어미를 내쫓으려 합니다. 좋다. 가마. 민준과 지우 모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 거너물 가게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입원비 내라. 그리고 내 짐은 내가 정리하마. 지우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제가 항복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창고방에 홀로 앉아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고통, 실망,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통증,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병실에 누워 있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지우와 민준이 걱정스러운 혹은 걱정하는 척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부정맥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준과 지우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계산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입원, 집 창고 뒤질 시간은 충분하군. 하지만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입원 3일째. 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서류 가지고 이리로 오게. 민준이랑 지우도 부르고 오늘 밤 판을 엎을 거야. 저녁 7시.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과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얄궂게도 최상철까지 함께였습니다. 아빠가 어머니 건강 걱정되신다고 문병 오셨어요. 지우가 둘러댔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잘됐다. 다 같이 모여서 양심의 심판을 받아라. 저는 침대에 기대에 앉아 가식적으로 걱정하는 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제 옆에 엄숙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왜 다 불렀는지 아느냐? 어머니, 혹시 유언이라도 하시게요? 지우가 불쑥 말했습니다. 탐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슷하다. 오늘 내가 이영숙이 진짜 누구인지 알려주마. 제가 강 회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받아라. 제가 첫 번째 서류를 아들에게 던졌습니다. 센텀시티 8층 상가 빌딩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빌딩 내 거다. 1998년 허허벌판 일때 샀지. 병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 번째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송도 복합상가 5층짜리 내 거다. 그리고 이것 세 번째 서류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판교 금싸라기 땅 600제곱미터 그것도 내 거고 현재 총 자산 가치 강 회장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추정 200억 원. 여러분이 뒷조사해서 알아낸 매달 3천만 원. 그게 바로 이 해운대 빌딩 월세입니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말라리아 걸린 사람처럼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200억 원 어머니. 왜 엄마가 왜 숨겼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 돈은 사람 마음을 재는 저울이라고. 내가 빈털터리 노인네일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며느리는 시어머니 금반지 훔치고 방 뒤지고 탐정 고용해서 뒷조사하고 친정아비랑 짜고 요양원에 쳐넣어 재산 뺏을 궁리나 하고.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을 돌아보자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엄마 쫓아내자고 할 때 너는 입 다물고 있었지. 너의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잔인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저는
문 쪽으로 슬금슬금 도망가려는 최상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민준아, 내 장인어른이 누군지 아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자는 최상철 전문 혼인빙자 사기단 두목이야. 수십 가구의 결혼 지참금을 뜯어내 감옥에 갔다 왔지. 그리고 내 아내 최지우 본명 최혜진은 저자의 든든한 공범이고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고 아내를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우야, 너, 지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편 다리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당신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 제가 비웃었습니다. 너 계획적으로 민준이한테 접근했잖아. 회사 근처 카페에서 3달 동안 먹잇감 노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아비한테 과거 입막음 비용으로 돈 보내고 있었잖아. 그게 사랑이냐? 꺼져. 민준이 소리치며 아내를 뿌리쳤습니다. 아내를 보던 눈빛이 사랑에서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나 7년 동안 속고 산 거야. 너 사람이 아니라 악마구나. 최상철이 불리해지자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문을 가로막고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대화 전부 녹음했습니다. 과거 수사 기록도 다 있고요. 다시 감옥 가서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지시오. 그는 사색이 되어 욕설을 중얼거리고는 줄 행랑을 쳤습니다.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이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 꿇고 제 침대 맡으로 기어와 앙상한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쓰레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발밑에서 떨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화를 내고 때려주고 싶었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라. 내 돈, 지금은 시원 한 장도 줄 수 없다. 네, 힘자러 일어서라. 빚도 네가 갚고 아이도 네가 키워. 네가 진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1년 후 송도 바닷바람이 제 건물 옥상 정원에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저는 이곳에 서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십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민준이네 집에서 나와 햇살이 가득한 이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이혼했습니다. 지우는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까봐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또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물어 사기치고 다닌다는데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저는 손자 도윤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다시 밝아져서 아침마다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갑니다. 민준이는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작은 식품회사 영업직으로 취직해서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닙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타고 손발은 부르텄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습니다. 제 재정적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러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아플 때 돈 있어요. 가 아니라 따뜻한 죽을 싸들고 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강 회장과 보기 장학재단, 제 옛날 건어물 가게 이름입니다. 설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 100억 원을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돈이란 결국 올바르게 쓰일 때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요.
낡은 장부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남편이 쓴 도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글귀 아래 저는 미소 지으며 한 줄을 더 적어 넣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내 아들처럼 녀석은 인생 시험에 합격했다. 오늘 밤 달이 참 밝습니다. 저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아들 다 컸어.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을 것이란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부모님께 효도하고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